자식한테 서운하다는 말 한 번도 꺼내지 못하고 삼킨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이. 그 말을 꺼냈다가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그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그냥 이 나이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서. 그렇게 삼키고 또 삼키다 보니 어느새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가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평범하게 늙었고, 그러다 문득 어떤 깨달음 하나를 붙들게 된 이둔두 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23살이었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시어머니 모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집 어른을 모시는 것이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고, 그 순서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을 낳은 게 26이었고, 딸을 낳은 게 28이었습니다. 그 두 아이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깥 일을 했고, 저는 안살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 보내고 나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짓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늦게까지 앉아서 이것저것 챙기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루였고, 그 하루가 수십 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들 학원비 내려고 시장에서 좌판을 벌인 적도 있고, 딸 혼수 마련하느라 밤새 뜨개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그냥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간 건 제가 63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텼지만 결국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내려와서 며칠 있다 갔고, 딸도 왔다 갔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간 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집이 그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50평생을 채웠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공간이 갑자기 낯설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한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게. 사실 자식들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며느리도 일을 합니다. 손주가 둘인데 그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딸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사위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 생활이 늘 빠듯합니다. 다들 제 삶이 있습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아는데도 자꾸 뭔가를 기대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 서운함을 제대로 느낀 건 65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무릎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주사를 맞으러 일주일에 2번씩 읍내까지 나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겨울이라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용건도 없이 전화하면 바쁜 아이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늘 무언가 핑계를 대고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병원 가기가 힘드니까 한번 내려올 수 있냐고. 주말에라도. 아들이 잠깐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출장이 있어서요. 그 다음 주도 프로젝트 마감이 있고 혹시 택시 불러서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택시비는 보내드릴게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들이 매주 서울에서 내려올 수는 없지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러운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닌데 뭔가 허전한 느낌. 그 느낌이 오래 갔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걸려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세를 구해야 할지 아파트를 알아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혼자 결정하기가 막막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상의를 했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잘 몰라. 부동산 중개소 가서 물어봐. 거기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 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고민해 주길 바랐는데 그 마음을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혼자 결정을 하고 이사도 혼자 했습니다. 아들이 이삿날 잠깐 와서 큰 집 몇 개 들어다 주고 갔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혼자 새 집에 앉아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게 전부인가? 이 생각이 들고 나서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자식한테 뭔가를 바라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면서도 그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된 건 복지관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서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그냥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드니까. 강사 선생님이 첫날 이런 말로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배 생활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위도 잃고 가족과 떨어져야 했고 언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했냐 하면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조선 역사에서 가장 방대한 실학 저술들이 그 유배의 시간 속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럽다거나 대단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외부의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는 뜻의 말을 자주 했다고. 기댈 곳이 없을 때 사람을 지탱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18년을, 기약 없는 유배를 18년을 버틴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다면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겠지요.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구해주러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강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때라 가로수에 연한 초록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자식이 연락해 주기를, 자식이 찾아오기를,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 기다림 안에서 서운해하고 삼키고 또 기다리고. 그게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을 유배지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건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얼 좋아하지?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취향이라는 게 있었는지조차. 오래 생각하다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는 것. 어릴 때 바느질을 좋아했습니다. 뜨개질도 했었고요. 딸 혼수 마련할 때 밤새 뜨개질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힘들기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손이 움직이는 그 느낌이 좋았다는 걸 그날 기억해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뭔가 만들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고. 마침 도예 수업이 있었습니다.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업 날 흙을 손으로 처음 만졌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차갑고 묵직하고 손에 감기는 그 느낌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제가 힘을 주는 만큼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손 안에서 뭔가가 되어가는 것. 첫 번째로 만든 그릇은 비뚤어졌습니다. 한쪽이 쑥 꺼지고 다른 쪽이 솟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래도 감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뭔가를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아서. 그 뒤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나갔습니다.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 혼자 생각하면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글을 쓰는 것, 제자를 가르치는 것, 책을 읽는 것. 그는 외부 상황이 어떠하든 자기 내부에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그의 삶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스스로를 쓸모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의 말을 했는데, 그게 외부에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제가 흙을 빚으면서 처음으로 그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알아주든 모르든, 손자들이 기억하든 모르든,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독립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독립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덜 했습니다. 전화를 안 한 게 아니라 덜. 예전에는 뭔가 연락이 없으면 내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을 한번 그냥 내려놨습니다. 아들이 바쁘면 나도 바쁘면 되는 거라고. 딸한테 부탁을 덜 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혼자 결정했습니다. 두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잘못 결정해도 어떻게든 됐습니다.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닌 것처럼, 혼자 병원을 다닌 것처럼. 두려운데 해보면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돈을 조금 썼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평생 제 것에 돈을 쓰는 게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예 수업 선생님이 다음 달에 소규모 전시가 있는데 참가해 보겠냐고 했습니다. 참가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그냥 했습니다. 내가 만든 그릇 몇 개가 작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뭔가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그걸 원한다고 했다는 것. 그게 그렇게 가볍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쌓은 학문을 제자들에게 나눴습니다. 유배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주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배움을 놓지 말라고. 그게 단순히 출세를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그것을 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가진 사람으로 있어야겠다고. 내가 가진 게 흙으로 만든 비뚤어진 그릇이라도.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들이 한 달 만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예전 같으면 그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서운해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저는 마침 도예 수업 다음 날이라 손에 흙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릇 만드는 거 배우고 있다고, 작은 전시도 했다고. 아들이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대박인데요.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잘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들한테 기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어쩌다 내려왔을 때 도예 작품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딸이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했더니 딸이 작은 그릇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식들과의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고 딸은 여전히 자주 오지 못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게 서운하지 않다는 것. 정확히는 그 서운함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 기대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이게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아이들이 가끔 해주는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설 명절에 내려와서 하루를 같이 있어주는 것. 딸이 전화로 1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것.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바랐는데, 이제는 그게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삶의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건 없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배가 끝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위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이해합니다. 내 삶의 무게를 남에게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요즘 저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고 한 달에 1번은 혼자 가까운데 나들이를 합니다. 거창한 여행은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 가서 시장을 구경하거나 절에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혼자 다니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게, 혼자 사진을 찍는 게. 근데 해보니까 됐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고 싶으면 오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 근처 작은 읍에 혼자 갔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앉아서 파도를 한참 봤습니다. 파도가 오고 가는 걸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는 무언가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자기 힘으로 옵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또 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유배가 끝나고 나서 그는 남은 시간을 후회나 원망 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말들 중에는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어떤 처지에 놓이든 자기 안의 것을 계속 가꾸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기다리지 마라. 기대지 마라. 그렇다고 닫지도 마라. 그냥 살아라. 내 방식으로. 72살에 그 말을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배우는 게 더 진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배워도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는 느리게 배우는 대신 오래 씁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살면 나도 잘 사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나로서 삽니다. 비뚤어진 그릇을 빚으면서 혼자 방파제에 앉아서
버스를 갈아타고 혼자 병원을 가면서 그렇게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올라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다가도 바쁠까봐 전화를 못하는 날, 명절이 가까워지는데 아이들이 먼저 언제 온다는 말이 없는 날. 그럴 때 가슴 한쪽이 가라앉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느낌을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흙을 반죽하다 보면 사라지고, 버스 창밖을 보다 보면 사라지고, 잠이 들면 사라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틴 건 대단한 의지력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냥 그날그날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한 줄을 쓰고 내일 또 한 줄을 쓰고 그렇게 쌓인 것이 수백 권의 책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수백 권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 거창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수업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이번 달엔 어디를 혼자 가볼까 지도를 보고 그렇게 하루씩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내 발로 서 있으면 아이들이 나를 만날 때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좋은 관계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기대지 않으니 가볍습니다. 가벼우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